너는 그냥 짐승 같아, 도윤. 쓸 땐 쓰고 버릴 땐 버려. 법정 안에서 그 말이 떨어졌을 때 모두가 웃었다. 하지만 그 순간 아무도 몰랐다. 그 짐승이라 불리던 남자가 어떤 진실을 꺼내들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진실이 누군가의 가면을 산산조각 낼 거라는 걸.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니다. 조용히 침묵하던 한 남자가 마침내 자신의 이름으로 진실을 말하는 순간의 기록이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반전은 바로 그 침묵 속에서 시작되었다. 아내는 내가 그녀의 꿈을 위해 이중 근무까지 하며 뒷바라지하던 그 시기에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 그리고 이혼 재판장에서 웃음을 터뜨리며 나를 짐승처럼 일만 하는 놈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그녀가 무시하고 외면했던 상처들을 내가 꺼내 보여주자 법정은 정적에 잠겼다. 그리고 판사의 판결은 그녀가 쌓아온 가면을 산산조각 냈다. 너무도 비현실적인 순간이었다. 마치 누군가의 엉망진창 시트콤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다. 법정 한가운데 앉아 혜인의 비웃음 섞인 표정을 마주하며 나는 모든 것을 각오했다. 언제나처럼 그녀는 내가 부족하다고, 노력하지 않는다고 말할 테니까. 하지만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잔혹함의 결정체였다. 도윤, 당신은 그냥 짐승이야. 편하게 타고 다닐 수는 있는데 결국엔 쓸모없는 존재지. 법정 안에서 웃음이 터졌다. 진짜 웃었다고? 목덜미가 뜨거워졌다. 열기가 귀를 타고 올라 가슴 어딘가에 타오르는 난로처럼 자리 잡았다. 나는 책상 아래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그녀는 반응을 원했다. 하지만 나는 절대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았다. 혜인은 늘 그렇게 했다. 날 아프게 할 말만 골라서 했고 칼날을 돌려 꽂는데 능숙했다. 그녀에게 이혼만으로는 부족했다. 나의 자존감까지 짓밟아야만 만족했을 것이다. 짐승이라는 말은 단순한 모욕이 아니었다. 그건 그녀가 나를 바라본 시선의 요약이었다. 나는 두 개의 일을 병행하며 그녀의 삶을 유지하려 애썼다. 외식도 줄였고 차도 바꾸지 않았으며 3년 동안 같은 낡은 정장을 입었다. 그녀가 언제나 최신 브랜드를 입고 다닐 수 있도록. 그리고 돌아온 말이 짐승? 내 시선이 법정 안을 훑었다. 그녀의 변호사는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고 판사는 무표정이었으며 방청석에서는 이 상황이 그저 한낱 드라마일 뿐이었다. 나에겐 6년이라는 세월이 농담 한 줄로 요약된 순간이었다. 정말 아픈 건 그녀의 말이 아니라 그 말에 사람들이 웃었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혜인과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모든 시간 내내 그저 관망하고 있었던 거다. 더 나은 사람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며 그녀의 배신만이 아니라 그녀가 함께했던 나라는 사람 자체를 비웃었다는 게 더 아팠다. 재판장이 잠시 유정을 선언했을 때 나는 조용히 법정을 빠져나왔다. 그 공간은 점점 숨통을 조여오는 듯했고 나는 정말로 숨이 필요했다. 밖으로 나가 차가운 석조 기둥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았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나는 그 모든 감정을 정면으로 받아들였다. 굴욕감, 분노, 그리고 믿기 힘든 사실,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이 이토록 잔혹하게 나를 짓밟을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감정 속에는 묘한 해방감도 스며 있었다. 이해 안 갈 수도 있겠지만 잘 들어봐. 혜인은 결국 입 밖으로 말하고 말았다. 아마 수년 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생각들을 이제는 더 이상 감추지 않아도 됐다. 계란 껍질 위를 걷듯 조심할 필요도, 스스로를 의심할 필요도, 이미 오래전부터 금이 가있던 무언가를 붙잡으려 애쓸 필요도 없었다. 나는 몸을 바로 세우고 근처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봤다. 그 속에는 짐승이 없었다. 지쳐 있었지만 여전히 서 있는 사람만 있었다. 혜인이 인정하지 않았던 힘을 나는 분명히 지니고 있었다. 넥타이를 매만지며 다시 안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며 나는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혜인이 원했던 게 쇼라면 쇼를 보여주지. 하지만 그녀가 기대한 모습은 아니었을 거다. 참 웃긴 게 뭔지 알아?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 어디에서부터 잘못됐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거야. 나는 법정에 앉아 혜인의 말들을
물처럼 흘려보내는 척했지만 머릿속에선 수년간의 기억들을 되감기처럼 뒤지고 있었다. 징후는 분명 있었다. 내가 보기 싫어서 외면했을 뿐. 혜인을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누구보다도 눈에 띄는 사람이었다. 어딜 가든 시선이 따라붙었고 자신감 넘치고 우아했으며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웃음을 가졌다. 나도 예외는 아니었다. 순식간에 빠져들었다. 어색하게 건넨 저녁 식사 초대를 그녀가 수락했을 때 난 복권이라도 당첨된 줄 알았다. 결혼 첫 해는 좋았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다. 함께 여행하고 웃고 크게 꿈꿨다. 나는 그녀와 삶을 만들고 싶었다. 하지만 혜인은 인스타그램에 예쁘게 나올 삶을 원했던 거다. 그때는 그 차이를 몰랐다. 그녀가 원하는 걸 모두 주면 사랑받을 줄 알았다. 그래서 나는 일했다. 정말 미친 듯이 일했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주말도 없었다. 그녀가 원한 도심 아파트, 방법을 찾아냈다. 명품, 가방, 허리띠 졸라매면 되는 일이었다. 직장 생활이 맞지 않는다며 자기 꿈을 찾아 나가겠다고 했을 때도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지지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혜인은 날 파트너로 본 적이 없었다. 나는 그저 그녀가 도달하고 싶은 인생으로 넘어가기 위한 디딤돌이었을 뿐이다. 내가 얼마나 포기했는지, 얼마나 버텼는지 그녀는 보지 않았다. 오직 결과만 봤다. 아파트, 가방, 고급 레스토랑, 그리고 그 화려함이 익숙해지자 그녀의 마음도 식었다. 지금 돌이켜보면 혜인이 나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한 정확한 순간을 딱 잘라 말할 수는 없다. 아무 말 없이 늦게 들어오던 그날이었을까? 아니면 갑자기 친구들과 떠나기 시작한 주말 여행들? 혹은 내가 하루 어땠는지 물을 때마다 귀찮다는 듯 눈을 굴리던 모습? 하지만 단 하나 절대 잊히지 않는 장면이 있다. 결혼 3주년, 나는 그날을 위해 몇 달을 준비했다. 우리가 처음 만난 레스토랑에서의 저녁 식사, 그리고 그 뒤엔 몰래 마련한 2박 3일의 여행. 그녀에게 말했을 때 혜인의 반응은 딱 두 마디였다. 그게 다야. 세 글자. 3년간의 사랑과 헌신, 노력의 끝이 겨우 그 말로 요약됐다. 당연히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웃으며 넘겼다. 내년엔 더 잘해볼게. 그때 나는 항상 그랬다. 혜인을 이해하려 했고 멀어지는 거리도 날카로운 말투도 대화보다 SNS에 더 집중하는 모습까지도 다 괜찮다고 넘겼다. 그녀가 변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애초에 그녀는 그런 사람이었고 내가 이제야 제대로 보기 시작했는지도 모르겠다. 진짜 결정적이었던 건 1년 뒤였다. 나는 우연히 어떤 명품 주얼리 영수증을 발견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물건, 내 것이 아니었다. 심지어 숨기려는 노력조차 없었다. 내가 따지자 혜인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친구 선물이야. 그래, 친구. 그렇겠지. 그때 떠났어야 했다. 짐을 싸고 나왔어야 했다. 하지만 나는 그러지 못했다. 그녀를 되돌릴 수 있다고 믿었다. 조금만 더 일하면, 조금만 더 사랑하면 예전의 혜인으로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정말 어리석었다. 현실을 깨달았을 땐 이미 늦었다. 그녀는 이미 마음이 떠났고 새로운 남자에게 시선을 두고 있었다. 윤재. 고급 스포츠카와 강남 언덕 위 빌라를 가진 투자자. 혜인은 그가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삶으로 데려다 줄 티켓이라고 믿었다. 법정에 앉아 그녀를 바라봤을 때 나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다. 나는 혜인에게 목적지에 다다르기 위한 하나의 디딤돌일 뿐이었다. 이제 그녀는 그걸 다 얻었다고 생각했고 나를 조용히 떠날 예의조차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나를 너무 얕봤다. 몇 마디 말에 무너질 줄 알았겠지. 자신이 원했던 모든 걸 그대로 들고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겠지. 하지만 몰랐을 거다. 수년간의 무시와 비하, 존중받지 못한 시간들이 내 안에 어떤 힘을 만들어냈는지. 강함. 그녀는 날 무너뜨리려 했지만 나는 절대 무너지지 않았다. 지금도, 앞으로도. 판사가 우리를 다시 호출했을 때
나는 숨을 고르고 다시 법정에 들어섰다. 이제 나는 혜인이 짓밟으려 했던 그 사람이 아니라 내 이야기를 되찾으러 온 사람이었다. 판사는 먼저 혜인의 변호인에게 발언을 요청했고 예상대로 그들은 익숙한 각본을 반복했다. 나는 게으르고 무기력하며 결혼 생활에 짐이 되는 존재였다고. 그 익숙한 짐승 발언도 다시 등장했고 혜인은 익숙한 듯 비웃으며 의자에 몸을 기대었다. 이미 이긴 게임이라고 생각했던 거다. 하지만 누군가를 얕잡아 보는 일엔 항상 대가가 따른다. 다경이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내 안에 평온함이 내려앉았다. 내가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모른다. 다경은 혜인 측의 주장을 하나씩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은행거래, 내역 영수증, 그리고 수년간의 긴 근무 기록과 나의 희생들. 법정 한가운데 그 모든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리고 진짜 순간은 다경이 내 쪽을 돌아보며 말했을 때였다. 도윤 씨, 재판부에 직접 말씀하시겠습니까? 기회였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넥타이를 고쳐 맸다. 손바닥엔 땀이 배었지만 마음만큼은 단단했다. 혜인은 저를 짐승이라 불렀습니다. 나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일지도 모르죠. 저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혜인이 절대 모를 만큼 열심히 우리가 함께한 삶을 만들기 위해서요. 하지만 그녀가 말하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모든 희생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위한 거였고 그녀를 위한 거였습니다. 나는 법정 안을 바라보며 잠시 멈췄다. 조금 전까지 웃음이 섞였던 방청석은 이제 조용했다. 판사조차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내 말에 집중하고 있었다. 혜인은 비유를 즐기죠. 그렇다면 저도 하나 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짐승처럼 일해왔습니다. 하지만 그게 약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건 무게를 감당할 수 있다는 뜻이고 절대 쓰러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 무게가 아무리 무거워도요. 그리고 나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 재킷을 벗고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었다. 어깨 위까지 셔츠를 벗자 법정 안에는 영화처럼 일제히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울렸다. 내 상반신은 흉터와 굳은 살로 가득했다. 이건 단순한 몸이 아니었다. 수년간의 육체노동과 야근, 무수한 희생이 새겨진 하나의 기록이었다. 이게 나는 흉터를 가리키며 말했다. 짐승이란 게 어떤 모습인지입니다. 혜인이 필요하지도 않은 것들에 돈을 쏟아부을 때 저는 그걸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혜인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리고 처음으로 눈을 마주쳤다. 그녀의 얼굴에서 오만한 표정은 사라지고 처음 보는 감정이 비쳤다. 수치심. 혜인이 감추고 싶은 진실이 있습니다. 나는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다. 우리가 살던 도심 아파트, 제 야근 수당 덕분입니다. SNS에 자랑하던 해외여행, 제 적금이었습니다. 그녀가 두 직업을 가진 저 덕분에 누렸던 자유, 모두 제 희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가 가진 마지막 것까지 빼앗으려 합니다. 마치 제가 그녀의 새로운 삶의 걸림돌이라도 되는 것처럼. 공기의 흐름이 바뀌었다. 웃던 방청객들은 이제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저는 생존자입니다. 그리고 저를 사랑했던 사람이든 아니든 누구도 제가 쌓아온 삶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나는 판사를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은 읽기 힘들었지만 시선은 확실히 나를 향하고 있었다. 이상입니다. 나는 셔츠 단추를 잠그고 자리로 돌아갔다. 그 이후 재판은 희미하게만 기억났다. 혜인 측 변호사는 흐트러진 분위기를 회복하려 애썼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은 뒤였다. 혜인 역시 굳은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움직이지 않았다. 그 오만한 기색은 온데간데 없었다. 판사가 다시 유정을 선언했을 때 다경이 고개를 숙여 속삭였다. 완벽했어요. 나는 완벽하다고 느끼진 않았다. 오히려 벗겨진 듯한 기분이었다. 노출되고 상처난 채. 하지만 동시에 이상할 만큼 자유로웠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진실을 직접 말할 수 있었고 그게 이토록 시원할 줄은 몰랐다.
혜인은 늘 이야기를 쥐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가 잊은 사실이 하나 있었다. 진실은 언제까지나 묻혀있지 않는다는 것. 법정이 다시 열릴 때는 핀 하나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릴 듯 고요했다. 혜인 측 변호사는 서류를 뒤적이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의 자신감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혜인도 마찬가지였다. 불안한 손가락 끝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며 시선을 내리깔았다. 조금 전의 웃음과 조롱은 완전히 사라졌다. 그리고 나는 차분하게 앉아 두 팔을 교차한 채 그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결혼 생활 내내 나는 항상 방어하는 입장이었다. 늘 뭔가를 바로잡으려 했고 늘 부족한 사람처럼 느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다. 이제 내가 주도하고 있었다. 다경은 지체 없이 일어났다. 단호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재판장님, 상대 측이 주장하는 내용과 직접적으로 반대되는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두꺼운 서류철이 판사에게 전달됐다. 계좌 명세서, 지출 내역, 영수증들 모두 정리되어 형광펜으로 강조된 상태였다. 나는 지난 몇 주간 모든 계좌와 청구서를 뒤지고 빠짐없이 정리해왔다. 여기 명확한 기록이 있습니다. 다경이 말을 이었다. 의뢰인 도윤 씨는 결혼 생활 내내 주택담보, 생활비, 그리고 혜인 씨의 개인 사업 자금까지도 부담해왔습니다. 혜인 씨는 본인의 진술에서 이 모든 사실을 편의적으로 생략했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넘기며 페이지마다 표정이 조금씩 굳어졌다. 하지만 다경은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재판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한치의 흔들림 없이 날카로웠다. 혜인 씨가 두 사람의 공동 계좌에서 비밀 개인 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그 금액은 사적인 소비와 해외여행, 결혼 생활과 무관한 사치품에 사용되었습니다. 그 순간 혜인의 얼굴에서 피가 서서히 가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경은 말을 이었다. 혜인 씨의 부정행위에 대한 정확한 증거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혜인 측 변호사가 벌떡 일어섰다. 재판장님, 이건 사건과 관련이 없습니다. 판사는 손을 들어 조용히 제지했다. 법정 전체가 숨을 죽였다. 계속하십시오. 다경 변호사. 판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침착했다. 다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또 다른 서류철을 건넸다. 그 안엔 사진, 호텔 영수증, 그리고 혜인과 그 남자, 윤재 사이의 문자 내역이 담겨 있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의 배신을 넘어서 다경이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재정적인 배신이기도 합니다. 혜인 씨는 혼인 중 공동 자산을 사용해 이 외도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혜인 측 변호사는 그 말을 듣고 의자에 깊숙이 기대었다. 완전히 기가 꺾인 표정이었다. 혜인은 더욱 참담해 보였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무릎 위에서 꽉 쥐어졌으며 입 안쪽을 깨물며 억지로 표정을 유지하려 애쓰는 게 보였다. 하지만 이미 그녀의 얼굴엔 균열이 드러나고 있었다. 판사는 서류를 넘기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혜인 씨, 그는 조용히 말했다. 지금 제기된 혐의에 대해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혜인은 입을 열었지만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다. 정말 처음이었다. 그녀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순간, 솔직히 말하면 그녀가 그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생각만큼 통쾌하지는 않았다. 그게 지난 수년간의 고통이나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는 수백 번의 밤을 지워주지는 못했다. 하지만 분명한 감정 하나가 있었다. 정당함이었다.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 내가 약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 혜인 측 변호사는 다시 일어나 뭔가 반박하려 했지만 그 목소리는 이미 힘을 잃은 상태였다. 그들의 변명은 판사에게 전혀 먹히지 않았다. 압도적인 증거 앞에 그 어떤 말도 설득력을 가지지 못했다. 세션이 마무리되자 판사는 다음 기일에 결정을 내리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혜인을 바라보며 말했다. 혜인 씨, 다음 기일까지 스스로의 행동과 그 결과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혜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테이블 위에 시선을 고정한 채 법정을 나서면서
내 안엔 여러 감정이 섞여 있었다. 안도감, 분노, 슬픔, 한꺼번에 몰려와 내가 어떤 기분인지조차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맑은 바람이 부는 법정 밖으로 발을 내디딜 때 하나의 생각만이 또렷하게 남았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진실이 내 편에 있었다. 다음 날 법정에 들어서자 공기부터 달랐다. 묘하게 무거웠다. 모두가 무언가 중대한 일이 일어날 걸 예감하고 있는 듯했다. 혜인은 의자에 똑바로 앉아 있었지만 내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녀의 변호사는 어제 다경이 제출한 증거 더미를 가리키며 조용히 하지만 다급하게 그녀의 귀에 속삭이고 있었다. 나는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다. 표정은 차분했지만 속은 긴장으로 끓어오르고 있었다. 이건 더 이상 돈이나 이혼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건 나의 존엄, 나의 이야기였고 이제 그 누구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헷갈리지 않게 만들 준비가 되어 있었다. 판사는 어제 제출된 증거들을 정리하며 말을 이었다. 도윤 씨는 이 결혼 생활에 있어 재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면에서 기여한 점이 분명히 확인되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돌려 혜인을 바라봤다. 그녀의 손은 너무 세게 깍지를 끼고 있어 손등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래, 이제 그녀도 무게를 느껴야 했다. 다경이 일어섰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엔 단단한 날이 있었다. 재판장님, 제 의뢰인은 결혼 생활 내내 쓸모없는 짐승이라는 이미지로 폄하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도윤 씨는 결혼 생활의 재정적 책임을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혜인 씨의 개인적인 목표와 선택을 지지하며 본인의 삶을 희생하기도 했습니다. 상대 측이 주장하는 서사는 단순히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심각하게 모욕적입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혜인 측 변호인에게 발언 기회를 주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일어섰다. 재판장님, 도윤 씨의 재정적 기여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측면에서의 결혼 생활은 혜인 씨에게 매우 불안정한 환경이었으며 그로 인해 혜인 씨는 관계의 파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불안정한 환경이라는 말, 꽤나 아팠다. 하지만 다경은 멈추지 않았다. 만약 우리가 방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다경은 조용히 말했다. 그렇다면 혜인 씨가 공동 계좌에서 자금을 은밀히 빼돌린 점과 혼외 관계에 대한 명확한 증거 역시 간과할 수 없습니다. 감정적인 문제 이전에 그녀가 행한 경제적, 개인적 배신이 이 결혼을 무너뜨린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방 안의 긴장감은 공기처럼 느껴졌다. 혜인 측 변호사는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은 듯했다. 그리고 뜻밖에도 판사는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도윤 씨, 이 결혼에서 방임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말씀하실 게 있으십니까? 나는 일어섰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재판장님, 나는 말했다. 방임이라는 단어는 무겁습니다. 저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결혼을 위해 가진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오랜 시간 일하고 주말을 반납하며 일했던 건 혜인 곁에 있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배우자가 제가 늦게까지 일하는 줄 알고 있을 때 다른 남자와 주말을 보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공동 계좌에서 몰래 돈을 빼서 비밀스러운 삶을 꾸민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배우자를 버릴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법정 안은 숨조차 멈춘 듯 조용했다. 혜인은 손끝만 바라보고 있었다. 표정은 읽히지 않았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나는 다시 말을 이었다. 저는 혜인을 사랑했습니다. 그녀를 위해 저 자신의 행복을 포기할 정도로요. 하지만 사랑이라는 건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줘도 그녀에게는 절대 충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건 방임이 아닙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건 현실입니다. 법정은 정적에 휩싸였다. 방금 전까지 속삭임과 눈치로 가득하던 방 청석도 숨을 멈춘 듯 했다. 판사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을 지었다. 감사합니다. 도윤 씨, 그가 조용히 말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나는 자리로 돌아갔고 다경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이후의 절차는 법률 용어와 절차적인 움직임으로 가득했지만 나는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무게중심이 바뀌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혜인의 편에만 쏠려 있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답을 내야 하는 입장에 서 있었다. 재판장이 휴정을 선언하며 혜인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혜인 씨, 그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제시된 증거들은 매우 구체적이며 설득력이 있습니다. 다음 기일까지 신중하게 본인의 입장과 행동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혜인의 얼굴은 분노와 불안이 교차하는 혼란 그 자체였다.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안에 있는 감정은 이미 감춰지지 않고 드러나고 있었다. 법정을 나서던 길, 다경이 드물게 웃으며 말했다. 잡았어요. 완전히 몰렸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직 축하할 수는 없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판결도 남아 있었고 마음 정리도 더 필요했다. 하지만 분명히 느꼈다. 이번엔 내가 이기고 있다는 걸. 그 감정만으로도 오랜만에 숨이 쉬어졌다. 혜인이 애써 쌓아온 가면이 완전히 무너진 날은 영화처럼 폭발적인 장면이 아니었다. 오히려 조용했고 그래서 더 치명적이었으며 무한히 통쾌했다. 재판이 다시 시작되었을 때 법정 안의 분위기는 긴장으로 팽팽하게 감돌았다. 혜인 측 변호인은 하룻밤 내내 뭔가를 준비하느라 바빴던 듯 서류를 뒤적이며 속삭였고 가끔은 나를 향해 불꽃이 튀는 시선을 던지기도 했다. 나는 팔짱을 낀 채 그 모든 상황을 묵묵히 지켜봤다. 혜인은 예전처럼 완벽한 자세를 유지하려 애썼지만 그녀의 몸짓은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메이크업은 여전히 완벽했다. 하지만 앉은 자세는 굳어 있었고 시선은 불안하게 움직였다. 판사, 나, 방청석, 그녀는 계속해서 시선을 돌렸다. 며칠 전 짐승이라는 말로 나를 조롱하던 여인은 이제는 깊은 낭떠러지 위에 선 외줄 위를 걷는 사람처럼 보였다. 판사가 법정에 들어서자 방 안은 곧장 조용해졌다. 그는 시간 낭비 없이 바로 말문을 열었다. 본격적인 절차에 앞서 그는 천천히 말했다. 원고 측에서 제출한 모든 증거 자료, 재정 내역, 문자 기록, 그리고 제3자의 증언을 검토한 결과 혜인 씨가 이 결혼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혜인은 고개를 번쩍 들었다. 변호사의 조용한 만류도 무시한 채였다. 하지만 판사는 말을 멈추지 않았다. 혜인 씨의 행위는 공동 계좌에서의 자금 유용, 혼외 관계, 그리고 재판 과정 중 도윤 씨의 기여를 의도적으로 왜곡하려 한 점 등 이 법원이 용납할 수 없는 심각한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순간 핀 하나 떨어져도 들릴 듯한 정적이 흘렀다. 혜인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떨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혜인 씨, 판사는 계속 말했다. 이러한 행위들은 당신의 주장의 신빙성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결혼 자체의 존엄성을 훼손한 중대한 행위로 간주됩니다. 그 순간 그녀가 그토록 공들여 만든 이미지는 산산조각 났다. 방청석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그녀의 변호사조차 의자 밑으로 숨고 싶어하는 눈치였다. 그런데 더 의미 있었던 건 나는 단 한 손가락도 들지 않았다는 거였다. 판사의 시선이 나를 향했다. 도윤 씨, 제출된 모든 증거와 증언을 토대로 이 법원은 귀하가 주장한 재정적 및 감정적 착취를 신빙성 있는 사실로 판단합니다. 또한 이번 재판 내내 보여준 침착함과 품위는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표정은 최대한 평온하게 유지했지만 내면은 뒤흔들리고 있었다. 수년간의 모욕, 자존감의 붕괴, 내가 부족한 사람일까라는 의심들, 그 모든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처음으로 진짜 자부심이라는 감정으로 바뀌었다. 이유는 법적 절차의 흐름이었다. 판사는 혜인이 유용한 자금의 환수, 그리고 결혼 자산의 상당 부분을 내게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 한 방. 혜인 씨. 그는 몸을 약간 앞으로 숙이며 말했다. 본인의 선택과 행동이 이 결혼과 상대방에게 끼친 피해에 대해 깊이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혜인은 눈물을 흘릴 듯 했지만 흘리진 않았다. 그저 말없이 앉아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모든 자신감을 잃은 모습이었다. 재판이 종결되자 혜인의 변호사는 조용히 그녀에게 귓속말을 전했다. 평판 회복, 사후 대응 같은 단어들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나는 짐을 챙기며 자리를 떴다. 그녀는 나를 바라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테이블을 지나칠 때 나는 멈춰 섰다. 아주 낮고 들릴락 말락한 목소리로 말했다. 짐승이라 했었지. 근데 말이지, 그 짐승이 널 앞질러 버렸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고개조차 들지 않았다. 처음으로 혜인은 할 말이 없었다. 법정을 나서는 순간 다경이 내 옆으로 다가왔다. 그녀의 얼굴엔 보기 드문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판사님이 벌금 항목 나열하실 때 혜인 씨 표정 봤어야 했는데 나는 웃었다. 진심으로 아주 오랜만에 나오는 속 시원한 웃음이었다. 이젠 더 이상 그녀의 조롱도 조작도 배신도 나를 짓누르지 않았다. 나는 자유로웠다. 법원 계단 위에 멈춰선 그 순간 공기도 햇빛도 모두 나를 축복해주는 것 같았다. 거짓은 무너졌고 진실만이 남았다. 그리고 나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법정을 나서는 그 순간은 더운 여름날 무거운 외투를 벗어버리는 느낌이었다. 몇 년 만에 어깨 위의 짐이 조금씩 가벼워지고 있었다. 물론 혜인의 배신이 아프지 않았던 건 아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고통은 날카로운 상처가 아니라 천천히 아물고 있는 멍처럼 느껴졌다. 다경은 옆에서 이혼 이후의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지만 솔직히 나는 제대로 듣고 있지 않았다. 머리는 이미 다른 곳에 있었다. 이제 그녀 없는 삶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까? 수년 동안 내 인생은 그녀의 욕심과 욕으로 가득했다. 이제 나는 나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게 되었다. 내가 원하는 건 뭘까? 그 질문은 새 삶의 시작점이었다. 첫 번째 단계는 작지만 상징적인 행동이었다. 내 삶에서 혜인의 흔적을 모두 지우는 것. 옷, 구두, 그녀가 고집해 산 화려하고 실용성 없는 인테리어 소품들 모두 박스에 넣었다. 그걸 치우는 과정에서 공간이 변해가는 걸 지켜보는 기분은 참 묘했다. 거실은 더 넓어졌고 벽은 더 밝아졌다. 그때서야 이 집이 진짜 내 공간처럼 느껴졌다. 나는 정말 필요한 것들, 식기, 수건, 의미 있는 가구들만 남겼다. 나머지는 기부하거나 주저없이 버렸다. 우리가 함께 만든 삶이 아니라 내가 홀로 짊어졌던 삶의 흔적들이었기에. 두 번째는 훨씬 더 개인적인 단계였다. 오래된 서랍 속에서 낡은 스케치북을 꺼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나는 출퇴근길에 본 풍경을 가끔 그리곤 했다. 소박했지만 그게 나만의 여유였고 생각을 풀어내는 방법이었다. 하지만 어느 날 혜인은 그것을 보고 비웃었다. 돈도 안 되는 낙서를 왜 해? 그녀의 말투엔 무시와 조소가 묻어 있었다. 그날 이후로 스케치북은 닫혔다. 하지만 이제 나는 다시 펜을 잡았다. 처음엔 손이 떨렸다. 오랜 시간 그리지 않아서.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손끝이 기억을 되찾기 시작했다. 그 한 장, 한 장이 혜인이 묻어버리려 했던 내 일부를 되찾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나는 잊고 지냈던 친구들에게 연락을 했다. 결혼 후 멀어진 사이들이었지만 내가 얼마나 고립되어 있었는지 그제야 실감이 났다. 그럼에도 그들의 반응은 따뜻하고 진심이었다. 친구 중 한 명인 재혁이 오랜만에 술 한잔하자며 연락을 해왔다. 드디어 깨어났네, 임마. 그가 웃으며 말했다. 넌 혜인이 너한테 준 거보다 훨씬 더 좋은 걸 받을 자격이 있어. 그 밤의 대화들, 그 웃음들, 그건 내가 혜인의 남편이라는 껍질을 벗기 전 진짜 나였던 사람을 되찾게 해줬다.
단순히 늦게까지 일하고 청구서를 감당하던 그 사람이 아니라 도윤. 친구였고, 그림을 좋아했고, 비급 영화를 보며 깔깔 웃고, 산책을 즐기던 나. 일도 훨씬 수월해졌다. 감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나를 소모시키던 혜인이 이제 더는 곁에 없으니까 업무에 집중할 여유가 생기자 성과도 자연스럽게 따라왔다. 상사조차 요즘 집중력 대단한 애라며 나의 변화를 알아챘다. 누군가의 감정을 견뎌낸 능력이 아니라 진짜 내 일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 그게 참 좋았다. 그리고 또 하나, 헬스장, 스트레칭을 하던 어느 날 나는 문득 깨달았다. 내가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온몸에 짊어지고 살았는지를. 웨이트 한 번, 러닝머신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그건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결혼 생활에서 생긴 망령들을 몸 밖으로 밀어내는 작업 같았다. 몸은 빠르게 반응했다. 수년간의 현장 노동으로 만들어진 기반이 있었으니까 근육이 붙고 어깨가 펴지고 거울 속 내가 변해갔다. 솔직히 말하면 혜인이 지금 나를 본다면 어떨까 하는 상상 가끔 했다. 하지만 이건 그녀를 향한 복수가 아니었다. 이건 오직 나를 위해서였다. 다시 강해지기 위해, 내가 단지 짐승이 아니라는 걸 내 자신에게 증명하기 위해. 어느 날 밤 거울 앞에 선 나. 눈을 마주친 순간 그 안에 남자가 예전의 도윤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다. 단지 몸이 변한 게 아니었다. 그 눈엔 오랜 시간 혜인의 말에 짓눌려 있던 불신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확신이 자라고 있었다. 법정에 들어설 때의 나와 지금의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마지막 단계는 복수도 증명도 아니었다. 진짜 마지막은 용서였다. 혜인을 위한 용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용서. 그 오랜 시간 왜 참고 살았을까? 왜 더 일찍 떠나지 못했을까? 그런 자책에서 벗어나는 것, 그건 새로운 시작을 위한 진짜 마지막 조각이었다. 오랫동안 나는 결혼이 실패한 이유가 내 탓이라고 생각해왔다. 내가 부족해서, 신호를 너무 늦게 알아차려서. 하지만 내가 새롭게 정리한 집 안에 서서 모든 것을 다시 짜 맞추고 있는 지금, 나는 하나의 진실을 깨달았다. 문제는 나에게 있지 않았다. 혜인의 배신은 나를 향한 게 아니었다. 그녀의 탐욕, 그녀의 이기심, 가졌던 것에 대한 무감각, 그게 진짜 이유였다. 그걸 깨닫자 나는 죄책감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나는 이제 원망하지 않았다. 분노하지도 않았다. 나는 자유로웠다. 마지막 재판은 누군가 기대하는 드라마틱한 장면 따윈 없었다. 고함도 없었고 눈물이나 고백도 없었다. 그저 조용했고 절차적이었으며 이상하리만큼 담담했다. 그게 오히려 더 강렬했다. 혜인은 더 이상 이전처럼 공격적이지 않았다. 조롱도 없었고 비웃음도 없었다. 그저 묵묵히 앉아 모든 걸 받아들이는 듯한 표정이었다. 판사는 결정을 읽었다.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공정했다. 본 법원은 도윤 씨가 결혼 기간 중 재정적 및 감정적 기여를 충분히 입증했음을 인정합니다. 반면 혜인 씨의 행동은 결혼의 신뢰를 해치는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혼인 재산 분할은 도윤 씨에게 유리하게 배정되며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는 도윤 씨가 유지하고 부당하게 유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혜인 씨가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나는 시선을 고정한 채 단 한 번도 혜인을 보지 않았다. 그녀의 반응을 지금은 보고 싶지 않았다. 판사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본 법원은 도윤 씨와 혜인 씨 간의 혼인을 금일부로 해소합니다. 양측은 향후 원만하고 성숙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주시길 권고합니다. 그렇게 끝이 났다. 판사가 퇴정을 선언하자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리에 힘이 풀리는 듯한 기분이었다. 서류 가방을 챙기고 문을 향해 걸어가려던 찰나 무언가가 나를 멈추게 했다. 아마도 이 순간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마음 때문이었을까. 나는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 돌아섰다. 혜인은 아직 자리에 앉아 있었다.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순간 조금의 연민이 스쳤다. 아주 조금. 혜인아. 나는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내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 속에는 무언가 있었다. 후회일지도 아니면 이제야 무엇인가를 깨달은 눈빛. 왜? 그녀가 물었다. 목소리는 낮고 어딘가 힘이 빠진 듯 했다. 그냥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싶었어. 내가 말했다. 내가 너한테 무언가 빚졌다는 의미는 아니야. 그냥 내가 이 인사를 해야 진짜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녀는 눈을 가늘게 떴지만 말은 하지 않았다. 너를 미워하지 않아. 나는 말을 이었다. 예전엔 정말 미워하게 될 줄 알았어. 거짓말, 배신, 그리고 날 계속 부족하게 만들던 그 말들. 그 모든 것 때문에.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 넌 그냥 내 사람이 아니었을 뿐이야. 나는 마지막으로 그녀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 나갔다. 하지만 난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표정은 조금 누그러졌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지금 너한테 느끼는 건 미움도 사랑도 아니야. 그냥 무감정. 그리고 그게 바로 자유야. 혜인아, 이제 난 너로부터, 우리로부터, 내가 나에게 짊어지게 했던 모든 것들로부터 완전히 벗어났어. 언젠가 너도 내가 정말 원하는 걸 찾을 수 있기를 바래. 하지만 그 길에 나는 없을 거야. 혜인은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정말 처음이었다. 그녀가 말문이 막힌 순간 나는 돌아섰다. 걸음을 옮겼다. 그 순간 내 발소리가 법정 안에 울렸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더 이상 볼 게 없었으니까 밖으로 나서자. 차가운 공기가 마치 새로운 생명처럼 가슴 깊이 스며들었다. 다경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평소의 차분한 표정은 그대로였지만 입가엔 아주 작은 미소가 맴돌고 있었다. 끝났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응, 끝났네. 나는 대답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말이 진짜로 와닿았다. 끝났다. 완전히, 정말로. 우리는 함께 법원 계단을 내려갔다. 내 어깨 위의 무게가 확실히 줄어든 걸 느꼈다. 세상은 조금 더 밝게 느껴졌고, 공기는 더 차갑고 깨끗했고, 거리의 소리조차 이상하게 생동감 있게 들렸다. 다경은 횡단보도 앞에서 멈췄다. 그리고 내게 말했다. 도윤 씨, 잘했어요. 끝까지 품위 있게 마무리한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고마워요. 내가 답했다. 모든 것에 대해.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간단한 악수를 건넸고 곧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나는 그 자리에 홀로 남았지만 외롭지 않았다. 깊게 숨을 들이쉬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앞으로 펼쳐질 미래는 그냥 하얀 도화지 같았다. 무엇이든 그릴 수 있을 것 같은, 아무것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공간. 물론 치유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앞으로도 넘어질 수도 있고 다시 혼란스러울 때도 있겠지. 하지만 단 하나, 이제 나는 내 삶의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했다. 내 선택은 온전히 나의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만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었다. 법원을 나서는 길. 입가에 작지만 분명한 미소가 떠올랐다. 이건 단순한 끝이 아니었다. 진짜 시작이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다가올 어떤 것도 기꺼이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혼 후 며칠은 묘하게 현실감이 없었다. 마치 오래된 연극 무대에서 막이 내린 후 뒤에 남겨진 무대장치처럼 어색하고 조용했다. 하루아침에 짐이 벗겨진 것도 아니었고 아침에 눈을 떴다고 해서 갑자기 자유로워진 것도 아니었다. 혜인이 남긴 감정의 잔재는 여전히 내 주변 어딘가에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분명한 게 하나 있었다. 앞으로의 삶은 내가 어떻게 만들어가든 나만의 것이라는 사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침대에서 일어나 하루를 살아낼 이유가 되었다. 혜인이 사라진 집은 확실히 달라졌다. 조용했고 비어있는 느낌이 있었지만 그건 외로움이 아니라 숨 쉴 공간이 생긴 것 같은 좋은 공허함이었다. 나는 이 집을
이제 도화지처럼 보기 시작했다. 내 삶과 마찬가지로 다시 채워 나갈 수 있는 공간. 이혼 후 첫 주말, 대대적인 인테리어는 무리였지만 작은 변화들을 주기 시작했다. 소파를 다른 쪽 벽으로 옮기고 혜인이 고집했던 화려한 그림 대신 내가 그린 스케치를 걸었다. 무겁고 어두운 커튼은 얇고 부드러운 천으로 바꾸었다. 그리 큰 변화는 아니었지만 내 손으로 만든 공간이었다. 그날 밤 조용한 집 안 소파에 앉아 주위를 둘러봤다. 그 순간 또렷하게 느꼈다. 이 집은 이제 더 이상 단지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니었다. 이곳은 내가 되찾은 삶의 상징이었다. 혜인은 이 집도 자기 것인 양 가져가려 했고 마치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다는 듯 행동했지만 결국 그녀는 실패했다. 이제 이 공간은 더 이상 혜인의 흔적이 아닌 나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 되었다. 일에서도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혜인의 요구와 조작에서 벗어나자 머릿속이 맑아졌고 집중력도 눈에 띄게 나아졌다. 생산성이 높아졌다는 걸 주변도 느낄 정도였다. 어느 날 상사가 나를 조용히 불렀다. 도윤 씨, 요즘 훨씬 날카로워졌어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대로 쭉 가보세요. 그 짧은 말이 시작이었다. 그 대화는 예상치 못한 기회로 이어졌다. 승진 제안이었다. 혜인의 그림자 아래에 있을 때는 꿈도 못 꿨던 자리. 그건 단지 월급이 오르는 문제가 아니었다. 내가 누군지, 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스스로에게 증명하는 과정이었다. 넌 안 돼. 넌 무가치해. 넌 그저 짐승일 뿐이야. 수년간 혜인이 속삭였던 그 말들을 나는 어느 순간부터 믿기 시작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삶을 다시 쌓아가는 매 순간, 가구 하나 옮기고, 친구들과 웃으며 시간을 보내고, 집중해서 일하는 그 모든 선택이 그 거짓말들을 하나씩 무너뜨리는 망치질이 되었다. 나는 짐승이 아니었다. 나는 견뎌냈고, 버텼고, 결국 이겨낸 사람이었다. 어느 날 거울 앞에 섰다. 셔츠를 벗은 채 혜인이 조롱하던 흉터와 굳은 살을 마주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게 부끄럽지 않았다. 그건 실패의 흔적이 아니라 버틴 시간의 증거였다. 그 흉터엔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우리 가정을 떠받친 수많은 새벽과 밤들, 내 모든 희생이 그 흔적 속에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끝내 등을 돌리고 나올 수 있었던 나 자신의 용기가 거기에 있었다. 그건 상처가 아닌 훈장이었다. 이혼이 확정된 후 약 2주가 지났을 무렵부터 혜인에게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 처음 혜인에게서 온 메시지들은 차갑고 형식적이었다. 짐 정리하러 언제쯤 갈 수 있을까? 그녀는 단지 남은 물건을 챙기기 위한 연락이라며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말투 사이에 묘한 여운이 묻어 있었다. 며칠 뒤 뉘앙스가 달라졌다. 미안해, 도윤아. 우리에 대해 계속 생각하고 있어. 또 다른 메시지에는 우리 다시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 라는 말도 있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솔직히 말해 더 이상 이야기할 것도 없었다. 그녀는 선택했고 나 역시 선택했다.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거리였다. 그리고 며칠 후 또 다른 문자가 왔다. 내가 그리워. 우리가 너무 서둘렀던 것 같아. 이번엔 웃음이 나왔다. 조롱이 아닌 그저 예상 가능했던 결말에 대한 허탈한 웃음이었다. 혜인은 늘 내가 곁에 있을 거라 믿었다. 언제든 돌아가면 받아줄 사람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더 이상 그 시절의 도윤이 아니었다. 그녀의 인정을 구하지 않았고 그녀 자체가 필요하지 않았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번호를 차단했다. 그 단순한 행위 하나가 내 인생의 오래된 문 하나를 완전히 닫는 느낌이었다. 더는 열어볼 이유도 없는 과거의 한 페이지였다. 그날 밤 나는 조용히 소파에 앉아 스케치를 하다가 창밖을 바라봤다. 지난 몇 달이 스쳐갔다. 배신, 치욕, 그리고 되찾기 위한 싸움. 분명 폭풍 같은 시간이었지만 폭풍은 공기를 맑게 만든다. 그리고 그 뒤엔 무언가가 자란다. 나 역시 그랬다. 오랜만에 나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고 있다는 기분을 느꼈다. 나는 혜인의 말이나 배신으로 정의되지 않았다. 나는 내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어떻게 버텼는지,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로 정의되었다. 내 존재는 그 싸움 속에서 더욱 단단해졌다.
스케치북을 덮고 새로 단 커튼 너머로 반짝이는 서울의 불빛을 바라봤다. 그 찰나 마음 한켠에 잔잔한 평화가 스며들었다. 지금 이 삶, 단순하고 조용하지만 온전히 내 것인 이 순간이 처음으로 충분하다고 느껴졌다. 가끔은 누군가를 너무 오래 참아주다 보면 나 자신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도윤처럼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견디고 믿고 또 기다렸던 시간들. 그런데 끝내 돌아온 건 상처뿐이었죠. 하지만 그는 그 상처 속에서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스스로를 다시 일으켜 세웠고 그 안에 있던 진짜 자신을 되찾았어요. 이 이야기는 배신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자신을 잃었던 한 남자가 다시 자신을 찾아가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말해줘요. 사랑보다 더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지키는 것. 당신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감동, 잠시 멈춰 생각해보는 계기, 혹은 바쁜 일상 속 따뜻함이 되어주었다면 저희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 구독은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따뜻한 다리 역할이 되어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평안하시고 행복한 일들로 가득한 나날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